안녕하세요. 단기 상담의 이론과 실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자기 대상에 관한 것인데요. 제목을 제가 생애 최초의 만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 자기 대상이란 개념이 인간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중요한 대상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평생의 어떤 성격 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자존감 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자기 대상은 대상관계 이론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자기 대상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대상 이론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또 내담자를 대할 때 있어서 상담자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상담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내담자를 도왔을 때 내담자한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단기 상담 이론과 실제에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는 과정이 길고 또 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내담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기 상담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소개를 하고요. 또 내담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자들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어떻게 대하면은 이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이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애 최초의 만남, 자기 대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대상 이론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어머니에 대한 질문부터 해보았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란 어떤 존재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편안하게 기대어서 있을 수 있는 존재, 또 이렇게 다정하게 어떤 이야기를 읽어주는 이런 좋은 어머니 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란 생애에서 최초로 만나는 대상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꼭 자기 대상이라고 해서 어머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주요 개념은 누가 길렀는가, 그러니까 양육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이한테 주요 양육자가 누구인가, 이게 아이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요 양육자일 때는 아버지가 자기 대상일 수 있고요.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큰 언니가 키웠다면 큰 언니도 이제 아이한테 자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요 양육자란 말 대신에 어머니란 말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쓸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양육자란 말도 병행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양육자를 대변하는 어머니란 존재는 아이한테 어떤가요? 이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한 양육자인 어머니는 아이한테 어떤 존재인가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품에 안기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아이한테 든든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양육자라고 설명을 드렸지요.
중요한 양육자가 또 자기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기 대상은 사실 거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이 거울 역할이 아이의 성격 형성이라든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대상이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해주고 또한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을 응집력 있는 단위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반영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사람 닮고 싶고 그 사람과 비슷해지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있을 때만 인간이 자기가 공허하거나 흐트러진 존재가 아니라 응집력 있는 그네 하나의 어떤 알맹이가 있는 존재로 자신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을 자기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강아지,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아주 아양을 부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아지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는 어미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봐주는 자체, 이것이 바로 경험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야 재밌구나, 너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대상이 잘 형성이 되면은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이렇게 기분 좋고 뭔가 즐거운 일이 많아 보이는 그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자기 대상 기능을 잘 수행해 주면은 아이는 튼튼한 자기 구조가 형성이 돼서 대인관계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대인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서로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장점도 좋아하지만은 단점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는 안 만나겠어 이러면서 단절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감싸줄 줄도 알고 또는 때로 손해볼 줄도 알고 이러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서 나중에는 서로 아주 신뢰롭고 그리고 이 사람이면 정말 믿을 만하다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대상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 슬퍼 보이고 어딘가 허전해 보이고 왠지 표정이 공허해 보이죠. 어른이 돼서도 이런 표정의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구조가 취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적이 됩니다. 여기서는 심리적 의존이 많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 지지를 해줘야만 괜찮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튼튼할 경우에는 자기 행동에 확신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결정이나 이런 거에 확신이 없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또 많이 보게 되겠죠. 앞에서 말한 그런 자기 대상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자기 대상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호자가 이러한 대상 기능을 해줄 것을 아주 강렬하게 바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기 대상 욕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그림을 인터넷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예쁘장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닮아가고 싶어 해요.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이렇게 생겼군요. 꽤 많이 닮았죠. 이렇게 자기 대상 기능을 누군가 해주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러한 이제 뭐랄까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대상 욕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인 반영적 자기 대상 욕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적 자기 대상 욕구는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러링입니다. 거울로 다 비추어주는 것.
이 사진에 나와 있듯이 물에 나무가 이렇게 비춰져 있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비추어지는 것,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반영적 자기대상 욕구라고 합니다. 반영적 자기대상 욕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또 유아는 자신의 행위가 중요하고 멋있는 행위라고 양육자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적 자기대상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잘하고 있지요? 나 멋있지요? 나 괜찮은 사람이죠?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러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기능을 수행해 주지 못하면은 아이는 자기가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때로는 좀 더 심해지면은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영적 자기대상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영적 자기대상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요, 과대적 자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보통 생후 8개월에서 3살까지라고 합니다. 만 3살까지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4살 이때까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제 과대적 자기,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요. 이게 핵심적인 자기를 이루게 된대요. 그리고서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감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말할 때는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존감이 결국 자기 존중감이죠. 이런 자기 존중감이 생후 8개월에서 3살까지 반영적 자기 대상 욕구를 충족할 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그냥 상징적인 사진을 넣었는데요. 이 아이는 중국의 아이라고 합니다. 5살짜리 소년인데요. 40kg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난 대단해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칭찬을 해주시면은 내가 뭐 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야 또는 장군이 될 거야 여자아이들은 뭐 공주가 되겠다 이러면서 과대적 자기가 사실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과대적 자기가 어린 시절에는 많이 키워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요 그냥 병적인 나르시시즘, 병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핵심 자기를 이루어서 이 핵심 자기가 나중에 이제 자기 존중감 이거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영적 자기 대상 욕구는 어떻게 충족이 될까요? 매우 중요한 얘기겠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적 자기 대상 욕구는요. 공감적 반영을 통해서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보면은 엠퍼식이란 말이 들어갔는데요. 뒤에는 미러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이 비춰주듯이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공감적 반영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슴도치의 애미가 고슴도치 새끼를 옆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새끼는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엄마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 같으시죠. 옛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말이 아마 그대로 이러한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공감적 반영은 무엇이냐면은 공감적으로 대비추어 주는 것,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또는 부족해서 요청을 하고 그럴 때 부모가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면은요 자신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기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나가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공감적 반영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오가는 시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림에 어머니가 아이한테 젖을 주면서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죠. 어머니의 시선은 아이한테 고정되어 있고 어머니는 기분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아이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나 잘났어요, 나 좀 대단하죠, 이렇게 엄마한테 과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러한 아이의 과시주의를 보아주면서 그래, 우리 아기 똑똑하구나, 우리 아기 힘세구나, 이러면서 기쁨으로 참여해주면은 아이는 그것으로 다 만족을 하고 공감적, 반영적 그러한 자기 대상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머니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어머니의 반응이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응집적인 자기로 발달하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응집의 반대는 공허감일 거예요. 내가 없는 것 같은 거, 어딘가 내가 흩어진 것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응집적인 거는 나라는 어떠한 존재가 뭐랄까요,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공허감의 반대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이라든가 자존감이 아주 튼튼하게 형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공감의 제일 조건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나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기 당나귀가 있는데요. 당나귀는 귀가 크기로 유명하죠. 귀가 큰 존재들은 아마 잘 들을 겁니다. 게다가 이 당나귀는 눈을 반짝반짝, 코를 벌름벌름,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짓고서 무언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의 제일 조건은요, 경청하기입니다. 잘 귀 기울여 듣기. 그리고요,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공경하면서 듣기.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공경하면서 듣는 것이 경청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귀가 이렇게 눈은 감을 수도 있고 입도 다물 수 있지만 귀는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항상 귀가 열려 있는 것은 잘 들으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제일 조건은 경청하기이다. 이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경청은 사랑의 첫 번째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우선 들어주기,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기, 그리고 공경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담에서도 비슷합니다. 상담도 우선은 잘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당신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상담의 첫 번째 어떤 역할입니다. 역시 반영적 자기대상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경청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이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가 최적의 좌절에 관한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이제 코엇이라는 학자, 자기 대상 이론을 얘기한 코엇이라는 학자가 이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최적의 좌절이란 게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한 것인데요. 아이의 소망 충족이 지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충족해 주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는 그 소망이라는 게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적의 좌절 경험이 소망과 현실을 구별하게 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다 말씀드리자면 어떤 아이가 엄마랑 같이 슈퍼마켓을 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생활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는 거기에 있는 장난감을 다 사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아이한테 장난감을 다 사주는 것만이 아이한테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거기 있는 것을 다 살 수 없는 현실을 알게 되고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는 이러한 소망을 만약에 충족하고 싶다 할 때 절제를 할 수 있고 나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한테 어린이날이 되면은 사줄게. 이러면 아이는 어린이날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은 되지만은 이게 충족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걸 다 사줄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 네가 한 개나 두 개를 고른다면 그것은 내가 사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는 완전히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내가 충족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장난감을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내가 꼭 갖고 싶은 한두 개는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장난감을 못 갖는다는 것이 심리적인 외상을 줄 정도로 아주 강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좌절 경험이 무의미할 정도로 약한 것도 아닌 그러한 최적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좌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이 나중에 힘이 되고 또는 배움의 기회가 되고 그러는 것은 최적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최적이라는 거는 아주 꼭 들어맞는 거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뭐랄까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옆에 설명이 더 재미있습니다. 심리적 외상을 줄 정도로 너무 강하지도 않고 아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의미할 정도로 약한 것이 아닌 그러한 좌절을 얘기합니다. 여기 아기가 아주 서글프게 울고 있는데 옆에 여자아이가 아주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 정도 울고는 싶지만은 달래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좌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적 자기대상 욕구입니다. 사진에 보면은 커다란 아빠 사자가 있고요. 아주 작은 새끼 사자가 있습니다. 이 새끼 사자가 바라보기에 아빠는 굉장히 멋있고 힘도 세고 그러한 존재일 겁니다. 새끼 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멋있게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화해서 닮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상적 자기대상 욕구라고 합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새를 따라가는 아기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 자기대상 욕구는 튼튼한 부모의 어떤 기능을 내면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는 강력하고 튼튼한 부모와 합병을 통해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강력하고 튼튼하다. 그럼 나는 이 부모의 자녀고 이 부모처럼 되려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하고 튼튼하고 강력한 그런 부모의 그 기능을 자기 내면화합니다. 내 안에도 이런 튼튼함이 있어. 내 안에도 이런 강력함이 있어. 하고 안으로 다 그러한 기능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을 혼자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유아가 이러한 자기 대상, 튼튼한 기능 이런 것을 내면화하는데 실패하면 그러니까 불안 감소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내면화하는데 실패하면은요. 나중에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게 되고요. 막연한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유아는 이러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의시의 대상으로 강력한 자기 대상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강력한 동의시의 대상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표정을 짓는 아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동반적 자기대상 욕구입니다. 동반이라는 것은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죠. 강아지 두 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트윈십이라 해서 쌍둥이 같은 그런 기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반적 자기 대상 욕구는요, 4, 6세의 아동한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아까 반영적 자기 대상 욕구는 8개월에서 3세까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모와 같은 옷을 입거나 행동하거나, 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거, 자신과 똑같은 생각과 욕구를 가진 상상의 동물을 꿈꾸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싶은 거, 또는 어떤 재밌는 경험 같은 거를 공유하고 싶어 하고, 슬플 때 슬픔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요즘으로다가 이제 얘기하자면은 좀 이제 또래 관계 형성,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4, 6세의 아동이라면은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거나, 또는 유치원을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고요. 친구들과 뭔가 같은 세상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동반적 자기 대상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 이러한 동반적 자기 대상 욕구의 충족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함께 놀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세계를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자기 대상, 또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3가지 자기 대상 욕구, 이것이 상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서는 자기 대상 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예가 될 만한 사진을 넣었습니다. 강아지하고 주인하고 얼굴이 비슷하지요. 닮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아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내놓은 사진 같습니다. 내담자는요, 공감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자기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반영적 자기 대상이죠. 그래서 상담자들은 내담자를 마음을 공감을 해주고,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와서 저는 이렇게 슬퍼요, 저는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럴 때 에이 그런 거 가지고 화를내, 이런 게 아니라 그럼 화날 만도 했군요, 정말 그 상황에서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또 내담자는 치료자, 여기선 치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상담자라고 말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면서 상담자를 대합니다. 이거를 전이시켰다라고 하는데, 자기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자기 대상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담자가 상담자가 이렇게 자기 대상 기능을 해주면은요, 이러한 상담자의 자기 대상 기능을 내면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만나서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 번 수행을 해주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면화가 돼가지고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내담자가 독립적인 자기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 외부적인 어떠한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 자기 대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이 못해주신 이 자기 대상, 이러한 기능을 상담자가 해나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상담자는 3가지 자기 대상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자기 대상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와서 하는 전이 중에, 아까 자기 대상 전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 전이 중에 하나는 반영적 자기 대상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미러링이라고 한 것처럼 이거를 거울전이라고 우리말로 다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내담자는 분석가가 양육적인 환경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파악하고 반영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반영도 해주는데요. 환경이 중요한데요. 어떤 환경이냐 하면은 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고 보살피는 그런 양육적 환경 안에서 내담자를 반영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는 자신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내적 실체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담자가 이렇게 내적 실체를 못 느끼게 되면은 그 공허감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체감이 없는 나, 이게 가장 사람한테는 힘든 것 같습니다. 반영적 자기 대상이 있을 때, 아,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아, 너는 그동안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아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를 본인이 느끼면서 점점 이러한 내적 실체가 이제 공고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적 자기 대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이런 역할 좀 해주세요 라고 내담자가 마음 먹는 것을 거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대상 전이에서 두 번째로는 이상화 전이입니다. 이상화 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대상 욕구 중에서 이상적 자기 대상 욕구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분석가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서 분석가는 상담자를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 강력하고 중요한 타자와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을 더 강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석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의 역할 중에서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상담자가 더 약하고 상담자가 더 뭐랄까요,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고 또는 변덕스럽고 이러면은 내담자한테는 이러한 이상적 자기 대상이 못 되어주겠죠. 그럴 때는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담자도 어린아이처럼 불안해지고 뭔가 자기가 막막하고 이러한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부모가 이상적 자기 대상 욕구를 해준 것처럼 내담자한테 이상적 자기 대상이 돼서 내담자가 튼튼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이상화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제가 우스개로 넣었는데요. 남자들의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떠돌고 있는 게 있어서 갖다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은 이상형이 참 항목이 많군요. 근데 몸매보다 마음씨를 가꾸는 여자, 내가 밥을 잘 챙겨 먹지 않는다고 도시락 싸주는 여자, 슬픈 영화를 보며 펑펑 울 정도로 마음이 따뜻한 여자, 밥을 먹은 후에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얘기해 주는 여자. 이런 여자가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을 자기 대상 중에서 이상적 자기 대상이고요. 이러한 이상적 자기 대상을 누군가가 돼주길 바라는 것, 특히 상담자가 돼주길 바라는 것을 이상적 이상화 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 대상 전이는요, 쌍둥이 전이입니다. 쌍둥이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똑같아지려는 열망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훌륭하게 보거나 상담자가 나를 잘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 준다고 보면은요, 상담자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외적인 면만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살아가는 의미나 어떤 살아가는 기능, 이런 거에서도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닮고 싶다. 이거 닮아간다는 거죠. 그 밑에는 리을자가 빠졌습니다. 닮고 싶다. 그 사람의 마음이든 어떤 이상이든 이런 거를 나한테 닮고 싶다 이거죠. 닮고 싶다, 당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전이가 훌륭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내담자는 힘들었던 것들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서 또 성격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심리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석 상황, 즉 실제 상담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거울을 보았더니요, 그 안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는 자기가 진짜는 사자였는데 고양이인 줄만 알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상황에서는 내가 못난 나인 줄 알고, 그리고 어리석고 또는 의기소침하고 이러한 나로 다 알고서 살아왔던 사람이 분석을 하고 나면, 상담을 하고 나면 실제는 알고 봤더니 내가 사자였네, 훌륭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기 전과 상담을 받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겉으로 보았던 그 못나고 주눅들고 이런 자신이 아니라 내면에는 큰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교식으로 말을 한다면 불성의 어떤 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해내는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가는 상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담자는 상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담자의 연장된 자기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와 서로 연결된 기능을 하는데요. 내담자가 못하는 거, 내담자가 자신 없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는 당신도 할 수 있다 하고서 어떤 하나의 끈처럼 연결을 해서 자양분을 그 끈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제 주는 것처럼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어머니로서 비유하자면 탯줄 같은 역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가는요, 자기 대상이 되어줍니다. 내담자한테. 그 자기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기 대상이 있죠. 첫 번째로는 반영적 자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경험,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고, 아, 정말로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군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반영적 자기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상적 자기 대상이 됩니다. 내담자가 서로 와서 뭐 상담자를 흔들거나 상담 선생님 상담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러면서 뭐 불평을 이야기하거나 그렇더라도, 아, 그래도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노력해 봅시다 하면서 튼튼한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해주면은요, 내담자는 그 확신이 없었던 것들이 확신이 생기고, 아, 그래, 나는 이 사람을 믿고 계속 나의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자기 대상 욕구는 동반적 자기 대상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때는 내담자의 어떤 기쁜 대상이 되어주고, 내담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해 주기도 하고, 이럼으로써 동반적인 자기 대상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기 대상을 번갈아 가면서 때로는 한꺼번에 이렇게 자기 대상 기능을 수행해 줄 때, 이럴 때 내담자한테는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담자가요, 그동안 발달 과정이 정지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발달 과정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지되어서 아무것도 못 해내던 것, 그리고 용기를 못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담자는 상담자의 이 자기 대상을 해줬던 그러한 용기라든가 지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내면화해서 자기 안에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상담자의 도움이 없더라도 혼자서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상담에서 추구하는 바이죠. 상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상황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이제 실제로 대상관계 이론은 이제 상담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이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제목은 분석 상황이라 지었지만
저는 여기서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코헛이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게 자기 대상 이론을 말씀한 자기 심리학을 주창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코헛은 공감과 이상화를 예전에는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어두운 그늘에서 끌어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담자의 발달적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내담자의 발달적 잠재력, 이것을 끌어내는 게 우리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발달을 정지하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 있거나 또는 퇴행을 했다 하더라도 상담자가 이것을 끌어내어서 다시 발달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공감, 그리고 상담자의 튼튼한 기능을 이상화해서 내면화시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석가는 내담자의 요구에 완벽하게 민감할 수는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석가가 반영을 해주고 또 공감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상화의 어떤 대상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한테 완벽하게 민감하게 이렇게 공감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뭐 이렇게 가능치도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100%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리고 너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 어느 부분은 내담자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분석가는 좋은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내담자를 적절히 좌절시키는 것, 서서히 좌절시켜가면서 내담자의 자기 대상 전이가 건강한 자기와 타자의 감각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100% 도와주면은요, 내담자는 상담자와 자신을 잘 구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의 것과 내담자의 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기능을 내면화를 시키되 상담자 이코로 내담자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충족을 시키지만 점점 내담자가 힘을 갖추게 되면은 서서히 점점 더 좌절을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의 좌절의 개념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건강한 자기와 타자의 감각,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감각으로다가 변형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내담자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독립할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건강한 상담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헛의 자기 대상 이론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담자는 또 어떠한 사람들인가, 내담자가 어떤 병리적인 게 있다 하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자는 상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자기 대상 기능을 해주는 것, 이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마치면서 시를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때리지 마. 장세정. 엄마가 때려서 아파.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엄마가 말했어요.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날마다 울구락 불구락.
얼굴로 때리잖아. 이 시를 보시면은 앞에서 강의한 내용이 생각나시죠? 아이하고 엄마하고 서로 간에 오가는 시선이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이것이 반영적 자기대상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엄마가 말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로는 화를 내는 얼굴 표정을 짓고 있다면 아이는 그 시선, 그 표정을 보면서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느낄 것이에요. 엄마의 표정이 결국은 자기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거 보니, 엄마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또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인가 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태어나선 안 될 아이인가 봐.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대할 때 또는 내담자를 대할 때는 온화한 표정과 진정으로 관심 어린 표정, 그리고 성심껏 이해하려는 태도로다가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비록 단기 상담에 대한 강의이지만은 장기 상담에서 주요 개념으로 쓰고 있는 대상관계 이론, 그 가운데서도 자기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이를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